강원 사대부고 교사 민경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과 사례 공유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해 와봤는데요. 먼저 대다수 학생들이 이제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게 되겠고, 또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거의 6개 카드 중에 못해도 2~3장 정도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것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준비가 잘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된 사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종합전형에서 대학이 원하는 바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특히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내느냐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잘 된 사례라고 제가 판단했을 때 잘 됐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부터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종합전형의 목표는 쉽게 생각하면 학생 선발에 있습니다. 근데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고, 다양한 전형 자료를 기반으로 다면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지만, 이 다양한 전형 자료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요새는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가 중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경험을 했고 학습을 했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요소를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냐 이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교과 역량을 판단을 합니다. 이 교과 역량은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올해 3학년 학생들까지 평가되는 자기소개서로 주로 1단계 및 2단계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계 통과가 됐을 경우, 일반적으로 뭐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단계 통과가 되면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파악을 합니다. 이 교과 역량은 어디에 드러나느냐, 생활기록부에 있어서 이제 교과를 내가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그 선택한 교과의 성적이 어떻냐, 그리고 그 선택한 교과의 내용, 활동 내용이 어떻냐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교과 선택, 내신 성적, 교과 세특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비교과 역량입니다. 비교과 역량은 이제 우리가 수업도 중요하지만 수업 외적인 부분을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도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판단이 가능하고요. 주로 생활기록부에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도서활동, 뭐 올해까지 반영이 되죠. 그런 것 등등 성적 외에 모든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채점 요소를 제시하고 그거에 맞춰서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상이한 부분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각 학교별로 최저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겼느냐, 즉 달성을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당락을 좌우를 하는 학교도 있는데, 주로 종합전형에서 이 수능 최저를 설정하는 학교는 뭐 서울의 주요권 대학교, 주요권에 있는 대학들이 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까지 학교장 추천으로 했을 때 인문계열에서 3합 5, 그다음에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는 4합 7, 4개 과목에서 7등급 이내에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확인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드릴 주안점은요, 우선 서류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즉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데,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라고 해서 내 활동이 어떻게 적혀서 어떻게 평가되느냐, 그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 여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면 좀 효과적인 생활기록부 준비가 될 것 같아서 그 평가 요소를 한번 분석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 요소에 맞춰서 어떻게 기재를 할 것이냐라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공유에 있어서는
우수 사례로 판단되는 생활기록부를 제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재구성하고 그 부분을 그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들을 담고 있구나라고 요약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에서 1명, 이공계열에서 1명 사례를 각각 제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볼 것이 평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여러 대학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요강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내가 A 대학에 B 학과를 가고 싶으면 당연히 그 학교에서 제시하는 입시 요강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평가 요소가 학교별로 용어가 많이 달라요. 근데 그 용어를 해석하고 그 용어에 따른 평가 하부 요소를 보면 거의 오늘 제가 제시해주는 그 바운더리에 안착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오늘 제시하는 자료는 6개 대학교, 즉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에서 연구한 공동 연구 자료이고요. 그 외 대학에서 제시하는 요소는 우선 이것을 기준점으로 두고 다른 대학의 자료를 옆에 펼쳐 두시고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파악할 요소는 현행 평가 요소는 이제 2016년, 17년에 이 6개 대학에서 연구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 대학이 활용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올해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평가 요소가 등장을 했고 올해 적용하는 학교도 있고요. 내년부터 적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 학생들은 이전의 것과 지금 개정된 것을 모두 맞추실 필요는 없고 제가 판단했을 때 개정된 부분을 맞춰서 준비를 해도 충분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1, 2학년 학생 및 1, 2학년 뭐 학부모님이나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개정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대학별로 왜냐하면 이제 각 대학별로 이것들을 이제 아마 1, 2년새에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큰 틀을 제가 갖고 왔는데 기존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누고 그것에 따른 항목들을 제시했었는데 이것이 조금씩 용어의 변화 그리고 영역의 합산 그리고 영역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학업 역량은 그대로 이름이 학업 역량으로 가는데 뭐랄까 주관적인 부분을 많이 배제했습니다. 학업 의지라든지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을 많이 평가하겠다라고 변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역량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거에 따른 세부 요소들을 바꿨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면 학과에 맞춰서 이 희망 학과에 맞춰서 이 학생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고교 학점제로 저희가 변환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미래 그 다음에 진로 설계에 맞춰서 채점을 하는 요소로 바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여러 요소들은 공동체 역량으로 통합해서 판단하는 식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자, 먼저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개정된 부분을 보면 학업 성취도는 그대로고요. 학업 의지가 삭제되고 학업 태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활동이라는 용어를 탐구력으로 수정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자, 우선 학업 역량을 제시하는 이유가 평가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학생이 이 대학교, 이 학과에 왔을 때 과연 이 교육, 그 다음에 전공 과목 등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갖추었느냐 라는 부분이고 평가 항목이 변경된 후에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업 성취도는 이수한 교과, 즉 학교에서 배운 과목의 성취 수준 또는 발전 정도를 파악한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학업 태도는 이 학생이 학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 다음에 수행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의 과정을 본다고 나와 있고 탐구력은 꾸준히 호기심을 갖고 확장적으로 사고를 했느냐 연구할 수 있느냐 라는 거를 보는 부분인데요. 요걸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의 생활기록부와 매칭해서 살펴보자면 학업 성취도는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아마 판단을 할 것입니다.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석차 등급, 일반 선택교과나 1학년 때 공통교과 같은 경우는 숫자로 환산된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 석차 등급을 판단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취도라고 나와 있는데 성취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자 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뭐 심화국어나 고전 읽기, 영어권 문화 아니면 과학 투 과목들의 성취도를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성취도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80점을 원점수 80점 이상을 취득을 하면 A라는 성취도를 받게 되는데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 A도 A지만 이제 A를 맞은 학생들의 비율 그리고 원점수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교과의 성적 정도를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과 우리가 알고 있는 국영수 사과에 해당하는 주요 교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의 성적 정도를 판단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아마도 성실함 그리고 이 학생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숫자로 환산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교과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추이, 양상도 파악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3학년 때까지 상승 곡선을 그리느냐 아니면 높은 위치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느냐 이것까지도 반영해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업 역량에서 두 번째는 학업 태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자기주도성. 이 학생이 A라는 과목 또는 우리 대학의 전공과 관련된 B라는 과목에 있어서 스스로 얼마만큼 해냈느냐 그리고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걸 통해서 태도와 열정을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생활기록부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뭐 대학별로 상이하겠지만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는 학교라면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어떻게 녹여내는가에 대해서는 사례 공유 파트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탐구력인데 이 부분은 위와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탐구력이라고 하면 그냥 이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탐구하는 자세, 의지, 그리고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및 각종 탐구 활동, 예를 들어서 교내 대회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등등등에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또는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학업 성취와 연관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겠고요. 근데 이 관심만 있다, 생활기록부에 관심이 있다, 열심히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분명 그 학생으로서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상세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학업 역량은 어떤 부분을 보냐 간단하게 이제 총 정리를 해 드리자면 우선 학업 성취도는 교과 성적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다. 그다음에 학업 태도는 교과 세특 각 과목별로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 평가다. 그다음에 탐구력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 교과 세특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등을 통해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산출물을 탐구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인데요. 진로 역량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적합성에서 진로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평가 항목 자체도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셔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뭐 나름 생활기록부를 이제 많이 읽다 보니 뭐 다른 분들도 더 많이 읽으신 분들 계시지만 제 스스로 많이 읽다 보니까 특히 강원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 제가 타 지역의 학생들의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돼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걸로 공통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이전의 전공 적합성을 적게는 20%, 많게는 50%나 점수 배정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권 내의 학교들은 대부분 강원도권 학생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큰 차이점을 못 느끼지만 이 강원도 학생들이 타 지역의 대학, 특히 서울 경기권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 분명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내신 등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난 떨어지지? 라는 생각을 갖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은 이 전공 적합성이 매우 부족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매우 부족함은 이름만 명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그럼 경영. 이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진 활동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다는 것이고, 깊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보시면 전공적합성일 경우에는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즉 이 학과에 오기 위한 과목을 들었냐, 거기에 대한 성적이 어떻냐, 그 다음에 관심과 활동을 했냐, 이것인데 진로 역량으로 바뀌면서 전공 또는 계열과 관련된 또는 자신의 희망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들었냐가 하나의 꼭지로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선택 과목을 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선택 과목이 잘 이루어져야 그 성취도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도,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 관련 활동과 경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평가 목적은 이제 진로 또는 희망 전공과 관련된 노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변경 후의 평가 항목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수의 노력은 무엇이냐, 선택 잘했냐, 그리고 잘 이수했냐 라는 것. 두 번째는 성취도는 선택은 잘했어.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너가 이 학생이 수강을 잘 했고 뭐라 그럴까, 성적을 얼마나 산출을 했고 활동을 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 있어서는 정말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이 진로와 전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은 제 생각엔 양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인데, 쉽게 생각하면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교과목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그 선택된 과목 내에서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들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입니다. 종합적 성취 수준을 파악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신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석차 등급, 성취도, 그리고 이 학생이 1등급이긴 한데 원점수가 어떠냐, 그 원점수를 파악을 하려면 어떤 무리에서, 즉 어떤 수강자들 사이에서 얼만큼 점수를 얻었냐, 즉 엄청나게 세세하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수강자 수 등등등을 파악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서는 이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근간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고, 이제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옮겨갔냐, 그리고 그 관심과 지속성을 깊이 들어갔냐 라는 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 항목은 교과 세특, 그리고 과목 선택을 해서 어떻게 이수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과 성적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적인 평가다 보니까 여러 영역에서 등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선택 과목, 우리 반 학생이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은데 선택 과목을 어떻게 제시해 줘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정답은 아니고요. 이렇게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있어서 제시해 주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예시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예시로 들 거는 기계공학과입니다. 기계공학과. 그래서 학생을 상담했더니 이 학생이 기계공학과를 희망한다. 그러면 이 학생의 성적에 맞춰서 대표대학교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대표대학교를 저는 예시로 이제 서울대학교를 예시로 들었고요. 서울대학교는 이제 기계공학부로서 학과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기계공학부를 검색을 하시고 그 학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우리 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계공학과라 생각하면 물리만 들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른 선택 과목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돼요. 근데 이 학과 전공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시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로드맵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부에서 열공학, 유체공학 등등등 엄청나게 세분화돼서 나눠지죠. 그러면 이 학생이 진짜 뭘 공부하고 싶은지를 파악을 하셔야 세부 과목이 나눠지는 걸로 결론이 나는데요.
우선은 뭐 동력학 제어를 희망을 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기본 물리를 듣게 하셔야 되고 그 외에 뭐 전자기계 이론이나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공학 일반이나 이런 선택 과목들을 듣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노바이오 쪽의 공학을 가고 싶다면 물리는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생명, 화학 이쪽과 관련된 과목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물리, 화학, 생명과학 그 밑에 뭐 수학 과제 탐구, 기하, 전자기계 이론, 프로그래밍 등등등의 선택 과목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학생에 맞게끔 조합을 하셔서 선택을 지도해 주셔도 되고 학생 스스로 선택에 대해서 선생님과 논의하셔도 됩니다. 이거 자연계에 대한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인문계에 대한 예시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먼저 사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다. 사학과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즉 역사를 미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학과다. 그럼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냐? 강원대학교다 라고 설정을 했을 때 강원대학교는 사학과가 독립되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부라는 곳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인문학부 내에 인문학부에서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1학년 성적으로 대학교 1학년 성적을 근거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인문학부는 오로지 뭐 사학과 역사에만 집중해서 준비하면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정관이 어떤 교수님이 평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공들이 있어서 더 채워나가야 되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은 사학과로 두시고 주변을 이제 이런 전공들로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학과를 전공을 하시면 당연히 일본학 전공이나 영어 영문학 전공, 중어 중문학 전공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세계사, 윤리화 사상 이런 교과들 그 다음에 영어권 문화, 영미문학 읽기 이런 진로 선택 교과들과 엮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선택 과목은 뭐냐? 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 과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철학과 관련된 윤리화 사상,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일본학이나 중어 중문학에서 등장하는 이제 정치학, 지리학과 관련된 세계지리, 한국지리 그 외 밑에 과목들을 보시면 각각 인문학과 관련된 것들을 제시해 주시거나 선생님께 논의하면 됩니다. 특히 요 밑에 있는 교양 과목인 지식재산 일반이라는 과목이나 한문 과목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세부 특기 능력사항에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역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역량은 이제 공동체 역량이고요. 그 이전에 2017년 평가 요소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어가 애매합니다. 협업, 나눔과 배려. 사실 소통 다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도덕성, 성실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이게 인성과 뭐가 다른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녹여내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운 평가 요소에서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평가 요소를 변화를 시켰고요. 그 안에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이라는 세부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인성적인 요소들을 너무 많이 작성을 하거나 기록하다 보면 앞서 얘기했던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또는 진로 역량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글자 수는 줄어드는데 기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집중하면 앞부분에 소홀해지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선 두 영역,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을 채워나가다 보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채워나가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동아리에서 공동체로서 조별 토론이나 과제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주제는 진로와 관련된 것을 활동을 하면 되겠고요. 방법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시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선 두 영역이 앞선 두 영역이 완벽하게 진행이 돼야 이 부분은 따라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목적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즉 학교 생활 내에서 팀별 활동에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평가 항목을 보시면 협업, 팀플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소통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래서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즉 이 학생이 친구들과 또는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 되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고 나눔과 배려는 말 그대로 타인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학문적인 존중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고 성실성과 규칙 준수는 책임감 있게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리더십은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나가고 있느냐. 꼭 조장이나 학급 실장이 되어서 해야 되는 그 뭐랄까 직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활동 내에서 이 학생이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상호작용에서 어떤 것을 주도하고 있느냐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업과 소통 능력은 협업 능력, 그다음에 경험이 있느냐, 공동체로 뭔가 달성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다음에 나눔과 배려는 제가 뭐 명칭을 정해봤는데 상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느냐, 타인을 이해하고 교정시킬 수 있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고, 성실성과 규칙 준수는 규정을 준수하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리더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조율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과제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시해 드리자면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협업과 소통 능력이나 리더십 같은 경우는 각 과목별로 조별 활동이나 친구와 1대1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역량이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녹여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 사례 부분인데요. 앞서 제가 얘기했었던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에 대한 사례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점 중반대 등급을 가진 학생이고요. 역사교육과를 희망했던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3점 초중반대 등급을 소유했던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전자전기 쪽의 계열, IT 계열을 희망했던 학생의 사례입니다. 자, 먼저 정보를 재구성해서 제시한다는 사실을 명시해 드리고요. 내신 등급도 정확한 등급이 아니라 이쯤이다 라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례 대상 A 학생은 1.5등급 정도의 내신 등급을 갖고 있었고요. 지원 대학 및 학과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합격한 학교고요. 빨간색은 이제 불합격한 학교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역사교육과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지역균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했을 때 주로 일반계고 학생들이 많이 지역균형에 모이다 보니까 등급에서 좀 손해가 있을 것이다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특징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뭐랄까 외골수적인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근데 그 깊이 있는 활동이 목표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논의가 됐었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역사교육과를 3개 전형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 추천, 학업우 수형, 계열적 합평.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역사교육과가 없기 때문에 학과 모집으로 사학과를 지원을 했었고요. 한국교원대학 같은 경우는 역사교육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카드 중에 한 장만 불합격을 받았고요. 서울대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사학과, 한국교원대, 그 다음에 고려대 역사교육과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모두 최초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은 왜 불합격이냐? 1단계가 합격을 하고 면접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수능 최저에서 미달이 됐기 때문에 사합 7을 맞췄어야 되는데 사합 8이 나와서 아쉽게 떨어졌고요.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3합 5에는 안착을 했기 때문에 합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생기부의 특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요. 우선 전공적 합성이 모든 분야에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부분만 제시되는 게 아니라 A, B가 제시됐으면 항상 결론을 융합적으로 내렸던 활동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융합 산출물이 교과 세트, 창의적 체험 활동, 자기소개서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판단할 때 이 학생이 역사 교육에 있어서 역사 쪽으로, 교육 쪽으로 깊이를 갖고 있다. 플러스 그것을 섞어서 새로운 사실을 창출해낼 줄 안다. 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려는 생기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과에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1, 2학년 때 생기부를 파악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역량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주로 리더십을 충족시키는 활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조율할 줄 아는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전공 역량이나 진로 역량을 기반으로 학업 역량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행평가든지 아니면은 교관의 활동에 있어서 보고서 활동이나 발표 활동을 제시할 때 제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두 과목을 갖고 왔거든요. A 학생이 진행했던 활동입니다. 첫 번째는 확률과 통계, 수학 교과 수업이고요. 이 자료는 그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배포할 때 예시로 제시해 준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 활동을 해보자 라는 수학 교과의 그 수행평가였고요. 자신의 진로와 맞는 통계 수치를 찾아내서 그것을 비평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 읽어보시기에는 글자도 작고 그다음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자면 주제 선정 이유, 2의 주제 선정 이유를 보시면 자신의 진로와 희망하는 전공과 무조건 연계해서 적도록 지도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 즉 내가 확률과 통계에서 이 키워드를 갖고 이 주제를 입증할 것이다 라는 게 세 번째 용어 정리고요. 네 번째는 그러면 이 확률과 통계다 보니까 어디에 출처를 두고 있느냐, 자료의 출처. 그리고 조사 방법 및 도구는 이제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맡김으로써 학업 역량을 채워 나가려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료 분석은 이런 식으로 통계 수치가 꼭 등장하도록, 확률과 통계 교과다 보니까. 근데 통계 수치가 등장하면서 학업 역량을 채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주제 설정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진로 역량을 채워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 결론과 느낀 점에서는 공동체 역량까지 채워 나갈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 교과 활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활동대로 A 학생은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보시면 A 학생의 기록을 보시면 우선 수업 태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이렇게 순서대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수업 태도에 있어서는 적극성, 그리고 직관력, 분석력, 수학적 감각이 우수함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독특한 풀이법으로 문제에 적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풀이법만 독특한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얻어낸다. 올바른 정답을.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는 수업 태도가 명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 역량과 관련해서는 이제 확률과 통계, 교과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 학생이 파악하고 있느냐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항 분포의 성질 유도 과정을 기호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그 기호를 어떻게 이 학생이 정리를 하고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증명 과정이 서술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활동입니다. 근데 이 활동에 있어서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을 모두 채워나가고 있는데요. 주제가 무엇이냐면 역사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1920년대 쌀 생산량, 벼 시세 변화를 통한 식량 공급의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역사교육과다 보니까 한국사에 나오는 산미증식계획이라는 일제의 정책이 있거든요. 그것을 비판하고 싶은데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확률과 통계로 연계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쌀 생산량이 높아지지만 벼 시세 또한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근거로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는 거고요. 방법적인 것을 확률과 통계로 활용을 한 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더 채워나갔었고요. 그래서 당시 통계 수치가 오류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조사 주체, 아까 자료 출처가 있잖아요. 그 출처를 조선총독부인 점을 비판을 하면서 신뢰도, 통계에 있어서는 신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이제 수학 선생님과 직접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류를 잡아내면서 이 정책은 당시 일본에서는 올바른 정책이라 제시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마지막 줄에 이제 역사교육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 수치를 라는 걸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사례는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역사교육과다 보니까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를 다 수강했던 친구고요.
동아시아사 교과 수업의 활동 예시인데 뭐 제목은 세계사로 되어 있지만 동아시아사도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 좀 더 융합적인 산출물을 뽑아내고자 진로 또는 전공과 관련된 책을 선정하고 역사 비평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보시면 자신의 희망학과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면 되겠고요. 2단계를 보시면 이 책이 또는 이 구절이 자신의 진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단계에 서술을 하면 되는 부분이었고 3단계는 이 책에서 만약에 A라는 내용을 뽑아냈으면 그 A가 교과의 B라는 주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라는 것을 적어나가면 되는 활동이었고 4단계는 이러한 활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긍정, 발전, 비판적 사고력 중에 하나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정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1, 2단계에서 전공 역량, 3단계에서 학업 역량 및 전공 역량, 그 다음에 4단계에서 공동체 역량을 추출하고자 했던 활동이고요. 이것은 그 해당하는 선생님이 제시해줬던 예시문입니다. 그래서 사회학과에 가고 싶었던 학생이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유럽 도시 기행을 선택을 했다. 2단계는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봤느냐 이 내용인데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아테네라는 도시 발전과 도시 구조가 왜 동아시아의 국가와 다른가에 집중을 뒀었고요. 그러면서 도시사회학이라는 사회학과의 일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단계는 동아시아사 교과이다 보니까 그럼 동아시아의 도시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서술하고 있고요. 4단계는 이제 서양의 도시사회, 그다음에 동양의 도시사회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발전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예시를 던져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활용한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사교육과 A 학생이고요. 우선 수업 태도에 대한 서술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역사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내용을 엄청나게 길게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추리다 보니까 태도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고 다른 교과에서 태도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교과 내에서는 이 학생의 깊이를 보여주자를 중점으로 뒀던 부분이고요. 학업 역량을 보시면 세 가지 책이 있어요.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몽골 제국의 후예,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라는 내용을 융합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나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는 대학 전공서적이거든요. 대학 전공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 다음에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교과에 나오는 사료에 해당하는 원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료 해석을 통해서 북원이라는 몽골이 쫓겨가면서 만들어진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등장을 하느냐?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과 교육적인 부분을 채워나갔던 것이 이 학업 역량이고요. 그러면서 각 지역의 몽골 제국의 후예들의 특징이 어떤데 이 중에서 동아시아의 몽골 후예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까지 추론해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활기록부에 담다 보니까 사실 대략적인 부분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것을 자기소개서로 옮겨가서 엄청나게 깊이 있게 접근을 했고 결국 내용은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교과서에 왜 나왔는가까지 추론이 되는 부분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 있어서는 다른 활동이었는데 역사교육의 이론이라는 책을 활용해서 슐만이라는 역사학자가 제시했던 역사교육의 이론학습의 필요성 5가지가 있는데 그가 제시한 5가지를 본인이 제시한 동아시아사의 역량 5가지와 어떻게 매칭되느냐를 파악했던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주로 진로 역량, 동아시아사 교과가 왜 역사 교과에 이래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갔던 사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대상 B 학생이고요. 내신 등급은 3.4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4라고 생각하면 뭐 선생님들은 얼추 이해를 하시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이 정도 등급이면 이제 강원대학교를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아까 A 학생과는 좀 차별화된 생활기록부거든요.
A 학생은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는 방식이었다면 이 B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원점을 잡고 그게 확대돼 나가는 그러한 방식의 생활기록부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의 주제를 모든 교과에서 다루고 있으면서 각자 다른 주제를 산출해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주제들의 뿌리를 보면 하나의 주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도가 퍼져나가듯이 이루어졌던 생활기록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과기대 전자미디어, 광운대 전자통신공학, 세종대 지능기전공학부, 가천대 전자공학, 강원대 전기전자공학 모두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면접까지도 다 진행을 했고요. 이 학생의 면접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면접 준비 과정에서 이제 너의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엄청 많은 것을 물어볼 것이다 해서 면접 준비를 진행을 했는데 이 학생은 이미 그것을 자기화시켰기 때문에 그 이상 것을 면접에서 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이제 대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막 떨리고 한다는데 이 학생은 오히려 굉장히 즐기고 왔습니다. 자신이 아는 바를 더 말씀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생기부의 특징을 보면 전공 관련 교과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이것들이 일체화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체화는 이 학생이 원하는 전기전자, IT 쪽으로 1학년 때부터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학생의 생기부에서 가장 잘 돼 있다, 가장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소인수와 공동교육과정을 엄청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이 자신은 더 듣고 싶은데 근데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다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인수나 공동교육과정을 활용을 하잖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과목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듣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전자기기이론 등등의 과목들을 활용을 했고 여기에 나오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이 친구가 정말 이 학과에서 이만큼 능력을 보여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 물리교과의 활동을 보면 수업 태도를 보시면 높은 흥미도를 갖고 있다. 물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기전자, IT의 기반은 물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론과 실생활에 대한 물리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모든 영역에 보여요. 이 학생은. 그래서 IoT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CCTV 자동화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론을 실생활로 확장하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을 보시면 물리교과 관련해서 에너지 하베스팅 원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 패턴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제 행성 운동의 법칙을 입증을 했는데 그것을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역량에 있어서는 전자기에 대한 관심을 이제 전기회로와 전이차 개념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확장한다. 어떻게 확장했냐? IoT의 암전 효과, 열전 효과, 광전 효과 등등등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고 이게 왜 적용되느냐, 실생활에 이렇게 활용되느냐를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고자 했던 과가 이제 전기전자 쪽이다 보니까 물리는 당연히 모든 전기전자나 컴퓨터공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물리에서 학업 역량이 굉장히 잘 보여져요. 근데 이 친구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패턴을 갖고 그것을 진로와 연계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이 친구의 가장 잘 돼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렸냐면 소인수 과정과 공동교육 과정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창체 활동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창체 활동에서 A라는 주제를 갖고 왔으면 그것을 소인수와 공동교육 과정에서 입증하고 반대로 소인수에서 A라는 주제를 갖고 왔으면 창체 동아리에서 입증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어발처럼 끈끈하게 연결된 생기부인데 창체 동아리는 1학년 때 경제 동아리였고요. 1학년 때까지는 이 친구가 진로를 이제 창업 쪽으로 좀 잡고 있었는데 2학년 때부터 이제 과학에 흥미를 가지면서 과학 동아리, 3학년 때 물리 동아리를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의 내용을 보시면 물리학에 대한 학생의 태도,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진행한 조별 활동에 있어서 조장의 역할이 굉장히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장의 역할이 뭐 의견을 제시하고 이끌어감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분배, 그 다음에 역할 분배에 있어서 어떻게 조율했느냐의 기록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oT,
계속 IoT가 나와요. 이 친구 거는 IoT 관련 과학기술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또 확장, 전자파 감소 방안을 설계하고 회로 설계,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소인수 과목들에 대한 공동교육과정 과목들에 대한 기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체 활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에서는 IoT 기술이라는 이론을 CCTV 기술과 확장해서 연계했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되냐?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또 연결돼서 밑에서 두 번째 프로그래밍을 보시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전기전자로 또 옮겨가요. 그리고 이것을 AI 및 스마트 쓰레기통 기술의 보완점 제시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력하게 잘 돼 있고 그 스토리텔링 속에서 이 학생이 원하는 진로 역량 그리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학업 역량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통상적으로 3.4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뛰어넘는 전략이 성공한 입시가 가능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걸 판단한다. 이걸 어떻게 다 녹여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특히 학생들 자신이 원하는 희망 학과, 희망 전공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과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진행을 하고 그 과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이 돼야 이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3학년 학생과 3학년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3학년 선생님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편리하긴 하지만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존을 하시면서 이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입시 요강의 평가 요소가 어떻게 작년과 바뀌었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학생에 대한 진로 로드맵 또는 생활기록부 마인드맵을 잡아 나가야겠구나를 판단이 서실 테고요. 그게 된다면 이제 그 학교에서 원하는 역량들을 녹여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채워주셔야 되고 학생 스스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 또는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영역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뭐 여러모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